광주의 한 클럽에서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짢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회동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와 변호사 등 일본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내부 구조물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가 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그곳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인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클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2층이 사고가 난 클럽인데요. 지금은 구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소방당국도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가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38살 남성 최모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내국인 7명, 외국인 4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선수 2명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국적의 여성 다이빙 선수와 미국 국적의 남성 수구 선수입니다. 현재 부상자와 사망자는 전남대, 조선대, 서광병원, 한국병원, 운암한국병원, 광주 상무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건물 내부의 붕괴라면 정확히 어디가 무너진 겁니까? 네, 사고가 난 클럽은 7층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2층 클럽 건물 내부가 다시 2층짜리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복층 2층 구조물 60제곱미터 정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요.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복층에 사람이 몰리면서 구조물의 철제 받침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내부에는 37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복층에 올라있던 사람과 그 아래층에 있던 사람이 뒤엉켜 매몰됐습니다. 사고 당시 시민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들고 구조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1차 수색이 끝난 만큼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수색과 원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구조자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클럽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짢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며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라고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또다시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언급도 또 내놨습니다. Well, you said it. They're short-range missiles, and my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Chairman Kim.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I can tell you that. He didn't say a warning to the United States. 이런 가운데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을 모든 이들에게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이 명백한 위협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한 이유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회 등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언급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이딴 평가절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협상 일정조차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협상의 동력은 떨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일 갈등을 우려한다며 한미일 3자 회동을 희망하고 한일 양측의 이득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의 익명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을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한미일 3자가 한자리에 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힌 이 고위당국자는 갈등 해결을 위해 두 나라의 건설적이고 이득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측의 이해가 겹치는 부분에서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이 매우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며 한 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미국,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일 갈등에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의 또 다른 수단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판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일주일 뒤로 시간까지 정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의회에선 한미일 세 나라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한일 갈등이 논의됐는데 우리 대표단의 목표는 설득입니다. 의회가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걸 견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죠. 회의에 참석한 의원단은 일본의 무역보복 규탄 결의안 등 의회 차원의 강경한 목소리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일본의 학자와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식민지배 책임이 있는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오른 성명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행동하는 법조인으로 불리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7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갖는 의의를 생각하면 일본의 조치는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 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립에도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마치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건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피폭 한국인 지원 등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권을 일관되게 부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설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데 대해선 거꾸로 2011년에는 일본이 위안부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성명은 인터넷 우익이 아무리 외쳐도 두 나라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아베 총리는 양국 국민 사이를 갈라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 15일을 1차 기한으로 성명에 동의하는 서명인을 모집하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 주말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언제쯤 비가 그칠지 궁금한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지호 캐스터, 현재 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 남부 해상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 나주에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국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북 서해안과 경남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전남과 경남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면서 내일 밤까지 길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은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안전거리 확보하셔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4.9도, 안동이 24.6도, 대구가 26.6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와 비슷합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 대구가 32도, 포항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30도, 강릉이 32도, 대전이 30도로 중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 3, 4도 정도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 모든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승용차와 부딪힌 택시가 인도를 덮쳐 행인이 숨졌습니다. 또 손님을 태운 택시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인도를 넘은 택시 주변에서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가 건널목 옆 인도를 덮쳤습니다. 택시와 부딪힌 46세 남성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일행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적으로 쾅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쾅쾅 소리가 나서 제가 뛰어와서 보니까 택시 안에 이제 에어백 다 터져 있었고. 경찰은 골목길에 나오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택시가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시가 돌진한 겁니다.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택시는 아파트 정문에 있던 차단기를 친 뒤 수백 미터를 돌진해 이곳 노인정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 팀과 친선 경기에 나섰던 이탈리아 유벤투스에 대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지각 사태에 이어 이 45분 출전을 약속했다던 호날두도 출전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벤투스 선수단은 킥오프 시간이었던 오후 8시를 넘겨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지각 사태에 6만여 관중과 K리그 선수들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1시간이나 늦게 경기가 시작됐지만 그래도 팬들은 양팀의 골 행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45분은 뛰기로 계약했다던 호날두가 후반에도 출전하지 않자 관중석에선 야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호날두의 이름을 부르며 출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3대3으로 끝날 때까지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유벤투스가 K리그와 한국 팬들을 기만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경기도 늦게 시작이 됐고 또 호날두를 직접 못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이 많이 좀 아쉬워했었습니다. 경기 후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은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경기 전날부터 결장을 생각했다고 밝혀 논란은 커졌습니다. 45분 출전 조항이 있다고 밝혀온 대회 주최사 더 페스타 측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아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입국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늘 새벽 출국해버렸고 한국엔 큰 논란거리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한국도 거론해 WTO에서 한국이 누려온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적 성장을 위해 혜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선진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무역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국이 함께 거론됨에 따라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정부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무력 시위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입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치솟은 미사일은 600km를 비행해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목적은 남측에 대한 경고 차원의 무력 시위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했다고 북한 매체는 밝혔습니다. 남조선 군부 호정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남측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다음 달 한미 군사연습에 대응해 무력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올해 시작된 우리 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16일엔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무력 시위를 주도하고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도 뒤돌아서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4월,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상황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다음 달 한미 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미 당국이 공식 평가했습니다. 이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요. 북한은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통제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있는 모니터에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표시됐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다가 다시 상승한 뒤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상승 기동을 한 겁니다. 이런 특이한 궤적 때문에 한미 당국은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에선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입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낙하하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고도 정점에서 하강하다 다시 솟구치는 등 특이한 비행 궤적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합니다. 북한도 상승 기동을 뜻하는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 특성을 가졌다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도 이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새로 작전 배치하게 되는 무기 체계라고 설명해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신속히 발사할 수 있고 낙하 단계에서 변칙적인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이 그제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어제 600km로 수정한 것도 탐지가 쉽지 않다는 걸 뒷받침합니다.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 일부까지 사정권에 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했던 정부 대표단이 귀국했습니다. 김승호 수석 대표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WTO 제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WTO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부 통상전략실장은 기자들과 만나자마자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안보가 침해됐던 다른 나라들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신이 제안한 1대1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할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수출액의 0.001%에 불과한 세계 품목으로 한국의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제 관계의 상호 의존, 호혜 협력의 기조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한국이 WTO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일본의 주장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WTO 제소 계획도 밝혔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앞서 김승호 실장은 지난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속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공개 지지 발언은 없었지만 연설이 끝난 뒤 일부 회원국들은 훌륭하고 정교한 연설이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여당의 반응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 역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리 기업을 방문하는가 하면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3주 연속 일본 관련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방문한 곳은 수출 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의 원재료를 생산해 일본 등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일본의 도쿄오카, 그다음에 스미토모화, JSR에도 저희가 이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쪽에서 자기들한테 공급을 안 해주면 어떨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른바 수평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면서 2012년 중일 영토 분쟁 당시 일본의 논리도 소개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하자 WTO에 제소하면서 주장한 건데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 좀 핵심적인 자원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면 그 직접 상대국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요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도쿄 올림픽 불매를 화두로 던지고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가 없는 일본에게 평화올림픽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부실이 수출 규제 이유라는데 과연 누가 전략물자를 통제하지 못하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외교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대신 여당이 전면에 나서 대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에 자리 잡은 일본인 가옥거리가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의미 있는 장소지만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까 상인들은 우려합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해 조성한 일본인 가옥 거리입니다. 400여 미터 거리에 일본풍 건물 30채를 복원한 이곳은 최근 들어 관광객들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결국 일본 전통 의상을 체험하는 가게는 영업을 중단했고 주변 일식당은 손님들이 끊겨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금 계속 내리막이라요. 그래서 좀 직원도 있고 하니까 마다못해 못 여는 거지. 조금 힘들어요, 진짜. 최근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일본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줄어들자 이 지역 상점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엉뚱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불똥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벌어가지고 일본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피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관광객들이라든지 매상이 50% 이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포항시가 근대 역사 복원을 위해 지난 2011년 보수한 지역으로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교육형 관광지로 활용돼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과거를 다시 되새겨보는 곳,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정해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지엔입니다. 최근 허가 취소된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안전성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보사에 들어간 신장세포는 사전 방사선 처리를 통해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코오롱 측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임상시험은 계속하게 해달라는 인보사 제조사 코오롱 측과 이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신장세포가 사용된 인보사 2액의 방사선 처리를 거쳐도 세포가 모두 사멸되지 않은 사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코오롱 측이 인보사를 제조하며 쬐는 방사선보다 더 강한 방사선 처리를 했는데도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코오롱 측은 의도치 않게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가긴 했지만 방사선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사멸돼 종양 유발 가능성은 없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설명을 뒤집는 식약처 측의 주장에 코오롱 측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더 이상 공방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의 종양 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부터 장기 추적 관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 하루 만인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는데요. 윤 총장 연수원 동기들이 일선지검장에 배치되는 집단 지도체제가 갖춰졌다는 평가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 검찰 첫 수뇌부 인사의 핵심은 이른바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선배는 모두 물러나는 게 그동안 검찰의 관행.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지검장에 윤 총장의 동기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검찰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지검이 담당해온 적폐 수사와 윤 총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경제범죄 수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100여 명의 수사를 맡게 될 서울 남부지검장에도 윤 총장의 동기인 송사면 제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송 지검장이 지휘할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리 결과는 윤석열 후 검찰의 첫 평가를 좌우할 사건으로 꼽힙니다.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승진 배치됐습니다. 한 신임 검사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윤 총장이 앞으로도 삼성바이오 사건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의 인사로 풀이됩니다. 검찰에 남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들은 일선 고검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검찰총장 후보로 경합을 했던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유임됐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과 용산 참사 희생자 가족 등 과거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 조사해온 진상조사위도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용산 참사 사건.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이처럼 과거 경찰에 의해 벌어졌던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민감용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과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2년간의 활동을 공식 마무리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한 8대 사건 모두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해왔는데 활동 마지막 날 처음 이뤄진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과는 수용한다. 하지만 이제 각 사건별로 이제 부족한 점들 제대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시는 불행한 사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찰은 집회 시위에서 살수차와 헬기,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진상조사위가 제시한 개선안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권고안에 대해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만 해제했을 뿐 여전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조사위 규정상 현직 경찰만 조사할 수 있어서 문제 사건들의 당시 간부들, 이른바 윗선이 개입됐는지는 조사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나라 밖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녀상 얼굴에 개 배설물을 바르고 주변에도 배설물을 쏟아놓은 것인데요. 글렌데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동쪽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최근 누군가가 개 배설물을 소녀상 얼굴에 바르고 또 소녀상 주변에도 쏟아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한인들은 소녀상에 묻은 오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어. 아까 닦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 개 배설물로 소녀상을 훼손한 사건이 한 달 새 벌써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글렌데일시 당국과 경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녀상 보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And we're looking at different ways that we can increase the security to make sure that this monument continues to stay safe and continues to stay an important part of the city.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시기에 미국에 있는 소녀상에 대한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우리 할머니들의 얼굴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요. 글렌데일 시 당국은 우리 시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만큼 달콤한 유혹은 없죠. 지난달 유럽을 강타한 폭염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2차 폭염이 이번 주 스페인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38도에 이르는 폭염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인형 탈까지 쓴 사람은 오죽할까요? 너무 덥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 남성, 부디 더위 먹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유럽을 뜨겁게 달군 더운 공기가 그린란드 쪽으로 이동하고 그 때문에 지구상에서 2번째로 두꺼운 얼음층이 상당히 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클레어 눌리스 대변인은 대기의 흐름이 열기를 그린란드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7월에만 그린란드에서 1,600억 톤의 얼음이 녹았다고 밝혔는데요. 어림잡아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수영장 6,400만 개 를 채울 물의 양이라니까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지난 4월 대규모 화재를 겪은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복구 공사가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화재 당시 녹아내린 납 오염 위험 때문인데요. 프랑스 환경단체 로뱅데부아에 따르면 당시 화재로 노틀담 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골조에 쓰인 납 300톤가량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데요. 하루빨리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마치고 복구 공사가 재개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마 전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KT 채용 비리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김 의원의 딸은 마감 한 달 뒤에 이메일로 접수했고 지원서 곳곳이 빈칸이었다고 당시 인사 실무 담당자가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양예빈 기자입니다. 2012년 KT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접수 마감일은 9월 17일.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른 한 달 뒤인 10월 18일 이메일로 따로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절차가 끝난 뒤입니다. KT 채용 비리 사건 증인으로 나온 당시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이처럼 한 달이나 늦게 접수된 김 씨의 지원 서류엔 채용과 모집 부문, 외국어 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과 특이 경험 등 상당 부분이 빈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완 요청을 해서 다음 날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직구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달라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이 KT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느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가 모두 끝난 상황이었지만 김 의원의 딸을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뒤늦게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딸은 이렇게 치른 인적성 검사마저도 탈락 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김성태 의원 측은 이 모든 과정이 KT 자의적으로 행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애경산업의 한 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중학생 딸의 폐가 섬유화되는 피해를 입은 손수연 씨. 최근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월 모임에 가입한 장모 씨로 애경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피해자인 엄마가 내가 받은 명함은 이런 거예요 라고 저한테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장 씨에게 구체적 피해 사실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모임을 탈퇴했습니다. 장 씨가 애경산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모임에서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 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조사 착수 이틀 만인 어제 애경산업 본사를 방문해 장 씨를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를 사칭했다는 그 애경 직원에 대해서 진술을 일부 청취하였고 그 직원이 작성한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네. 앞서 장 씨는 KBS 취재진에 자신의 자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밝혔지만 병원 기록 등 입증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애경 측은 사전에 회사는 알지 못했다면서 개인의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의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벌써 닷새째인데요. 당국이 연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등 모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 사는 14살 조은누리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야산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 일대엔 1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산속과 마을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 양은 가족, 지인들과 나들이를 왔다가 벌레가 싫다며 혼자 산에서 내려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찾아 나섰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조 양은 휴대전화도 갖고 있지 않아서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그냥 날파리도 많고 해서 혼자 내려가겠다고 12시쯤 내려와서 봤을 때 이제는 아이가 없는 걸 보고 그때부터 그냥 찾아다니게 된 거죠. 경찰은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했지만 조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등 강력팀 형사 40여 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군과 소방인원을 포함해서 일일 300여 명의 인원과 드론, 헬기 등을 투입해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사고든 범죄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양은 151cm 키의 보통 체격으로 실종 당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하의,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양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앞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소음 등과 일조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공사업체 측은 운동장에만 일조권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이 모의 실험을 해보니까 운동장과 학교 건물 모두 일조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용인 삼가초등학교 앞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최고 38층 높이의 건물이 우뚝 섭니다.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교육청은 아파트 완공 이후 학교 일조 시간을 따져봤습니다. 학교 건물과 운동장에서 각각 60여 곳과 50여 곳을 뽑아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법에서 정한 학교 일조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건물은 일조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혹은 연속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동장은 기준이 조금 낮은데 삼가초는 건물과 운동장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건물은 영향이 없고 일부 제한적인 운동장 쪽 제한만 있을 거라고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런데도 공사 허가가 난 건 허가 당시에는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새 부지에 학교를 지을 때만 허가 전에 일조권을 따졌고 기존 학교 주변에 새 건물이 들어설 때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법이 생겨 기존 학교도 일조권 영향을 평가하게 됐는데 삼가초 앞 아파트는 2016년에 허가가 났습니다. 교육청은 공사 허가는 문제없었지만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게 드러난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 의견을 모아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24층까지 공사가 진행돼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나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경남 하동에 제첩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 황금빛 제첩 찾기부터 제첩잡이 체험까지 섬진강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섬진강으로 첨벙첨벙 뛰어든 사람들. 저마다 바구니를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모래를 헤집습니다. 섬진강 모래 속에 숨겨진 황금빛 제첩을 찾으면 황금 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보물찾기의 한창입니다. 손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그냥 끌어오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오니까 좋아요. 제5회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섬진강 황금빛 모래사장에서 모래 미끄럼틀을 즐기고 섬진강과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날립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제첩잡이 체험도 축제의 또 다른 묘미. 관광객들은 전통 제첩잡이 도구인 거랭이로 섬진강 모래를 끌며 제첩 잡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릴 때 이거 물고기 잡으러 갔는 것 같고 어제 오늘 너무 재밌어요. 못 잡았어요. 아까요. 한 500g 정도는 잡은 것 같아요. 축제 기간 드론 대회와 씨름왕 선발 대회 등 이색 프로그램 40여 개가 선보입니다. 서희도 시키고 또 이렇게 행운도 찾고 금을 캐서 하동에 오면은 섬진강에 오면은 모두가 행운을 찾는 제첩의 어떤 그 주는 느낌을 가져갈 거라고. 하동 송림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이번 장맛비가 좀 요란합니다. 휴갓길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빗길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이동량 자체는 최근 주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주요 고속도로 오전 11시경 최대 혼잡 시간으로 예상됩니다. 비 때문에 다소 일부 구간은 혼잡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강원도로 가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 중심으로 2km 정체 시작됐고요. 50번 고속도로 타고 외곽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 용인휴게소에서 양지까지도 4km가량 속도가 떨어집니다. 아직 60번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전구가 원활하지만 이 부근 지금 춘천은 다소 안개가 옅게 깔려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15번 고속도로 전라도 지역입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차간 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고 전주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는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는 해당 교육청의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고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전환 과정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강조해온 입장을 반영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을 갖춰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까지 고려하며 서로 승복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들과 부산 해운대고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자사고 지정 문제를 결론짓고 나서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사고 논란의 배경은 고교 서열화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에 몰두하는 고등학교 교육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여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자사고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00년대계인 교육,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클럽에서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등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언짢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미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한미일 3자 회동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와 변호사 등 일본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곳곳에는 호우특보도 발효됐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경남 내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나주에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남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비가 점차 그치겠고요. 밤사이 남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은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이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대와 비슷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 대구가 32도, 포항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도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